안녕하세요. CNGTV의 조용시입니다. 오늘 토픽은 생성형 AI와 메타버스 트렌드에 대해서 장욱상 교수님과 유은식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재미있게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각자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의 유은식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의 장욱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오늘 이제 유 교수님 먼저 이제 시작을 하시고 장욱상 교수님이 다음에 하실 건데, 그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있으면은 이제 두 분은 약간 전공도 다르고 방향도 틀리세요. 그래서 우리 셋이 또 한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또 얘기를 해보고 Q&A 시간도 갖고 그러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제 유 교수님서부터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하시죠. 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일단 저는 그 사용자 경험 디자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디자인 관점에서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또 특별히 요즘에 이제 그 챗GPT로 시작된 이 생성 AI가 실제로 모든 다양한 산업 분야에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지만 제가 또 전문으로 하고 있는 디자인 쪽에 대한 변화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려서 조금 참여하신 분들이 근데 분야가 다르시더라도 아마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는 뭐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1차 산업의 이제 증기기관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어떤 뭐 직방 공장이나 이런 쪽에서 간단한 어떤 산업적인 변화들이 시작이 됐다가 이제 전기 산업들이 이제 변하면서 이제 컨베이너 벨트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공장이나 이런 시스템적인 변화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1980년생인데 한 1970년부터 시작된 이런 그 디바이스나 어떤 IT 기계들의 발명들,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그 확산,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그 소프트웨어들의 개발들을 통해서 사실 저희의 삶이 너무나도 많이 빠른 시간 내에 압축해서 이제 변화된 시대를 저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기를 이제 보내면서 앞서서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었고, 2016년에 시작된 이 4차 산업혁명 변화가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그 시기를 지금 살고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런 그 산업혁명의 변화가 조금씩 사회에 많은 변화를 끼쳤지만 이 범위와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고 인공지능이 또 이런 빅데이터나 초연결화된 사회가 나의 삶과 미래를 또 나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되짚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저희가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2016년에 이세돌 씨가 이제 알파고랑 대국을 하면서 이제 워낙에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세돌 씨는 워낙에 이제 이 바둑의 달인이고 또 바둑에 있어서 많은 그 컴퓨터와 이제 대국을 뒀을 때 거의 패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딥러닝 방식이 적용돼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한 알파고가 붙었을 때 신의 한 수가 있었던 삼국 빼고는 나머지 대국들을 모두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굉장히 복잡도가 높은 어떤 작업들을 이제는 AI가 사람보다 더 잘하게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제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좀 자료를 준비를 좀 했고요. 요 시기 때 이제 2016년에 그 굉장히 이세돌 씨가 이제 패배를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좀 놀랐죠. 그래서 AI가 이제 좀 앞으로 우리 인류의 미래의 어떤 직업들을 많이 바꾸겠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주요 400개 직업들을 조사했을 때 자동화로 좀 대체 확률이 높은 직업들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것처럼 왼쪽에는 좀 자동화 대체 확률이 높은 직업들, 오른쪽에는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쉽게 이해하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직업들은 대부분 조금 단순화된 직업들이죠. 이제 단순화돼서 어떤 기계 로봇이라든지 조금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대체되기 좀 높은 그런 일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화가나 사진 작가 아니면 뭐 음악가 또 애니메이터 또 무용가 이런 것처럼
굉장히 어떤 그 예술이나 창작에 대한 어떤 분야의 사람들은 대체되기 어려울 거다라고 2016년에는 전망이 됐었습니다. 이 자료를 이제 준비를 한 거는 이제 저희가 2022년 말에 이제 챗GPT 3.5 버전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다양한 분야의 그 생성 AI들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이러한 것들이 이미지나 영상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뭐 음악이나 사람의 목소리, 노래도 대신 불러주는 이런 AI들이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야, 2016년에는 우리가 이런 직업들이 조금 그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돌아보니까 이러한 직업 창의적인 어떤 작업들, 그림을 그리거나 예술적인 어떤 작업들도 생성 AI를 통해서 상당 부분 대체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저희가 이제 접어든 시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좀 약간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경기도 이렇게 좋지 않은데 미국에서 많이 해고가 이제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좀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올해 이제 초에 최초로 이 고용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되면서 실업 관련된 내용에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3,900명이 AI 때문에 이제 직업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제 공식적인 보고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AI가 실제 어떤 인력 감축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준 기사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지금 할리우드가 계속 그 이제 데모 이제 파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할리우드라고 하면은 굉장히 예술적이고 창작적인 그 집단이죠. 어떤 그 시나리오를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이제 꾸며내서 이제 실제 콘텐츠를 보급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시나리오가 예전에는 작가가 10명이 필요했다라고 하면은 1명이나 2명만 있어도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생성형 AI를 도입을 해서 이제 하루 이틀 만에 시나리오 후보본 10개, 20개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좋은 것들을 평가해서 담당자 한두 명만 있어도 좋은 시나리오를 굉장히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심지어 배우들도 자기의 그 외모나 목소리 이런 것들을 다 학습을 해서 이제는 배우가 직접 활동하지 않아도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일해야 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관심 갖고, 뭐 저도 이제 관심이 많고, 지금 시대에 이제 이런 특별히 또 디자인이나 창의적 분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이 제네레이티브 AI, 생성형 AI라고 할 수 있겠죠. 역시 비정형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그 수많은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그 사용자가 어떤 텍스트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아주 멋지게 이제 생성해내는 그러한 어떤 그 보여주는 AI다. 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중요했던 사건은 뭐 챗GPT 얘기를 많이 이제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진 않고, 이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 챗GPT가 그 100만 명의 사용자를 달성할 때까지 단 5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심지어 넷플릭스도 3.5년이 걸렸었고, 또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뭐 2달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챗GPT는 출시되고 5일 만에 이렇게 100만 명의 사용자가 달성이 됐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챗GPT나 이런 생성형 AI들이 실제적으로 산업에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이 크고, 여기서 만들어내는 그 결과물들이 저희가 지금 바로 마케팅이나 아니면 어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바로바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양의 생산성과 또 사용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그만큼 실제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챗GPT 외에도 이런 생성형 AI들이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텍스트를 뭐 생성하는 이런 챗GPT 같은 애들 외에도 뭐 코드를 만들어 준다든지, 뭐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 주거나, 뭐 영상이나 3D 모델을 직접 제작해 주는 애들도 있고요. 오디오나 음악을 만들어 주는 생성 AI까지 인간이 갖고 있었던 생산하던 모든 콘텐츠와 모든 어떤 결과물들을 대체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가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접목이 좀 되고 있는데, 시각적인 분야에서도 뭐 굉장히 좀 사회에 큰 파장을 줬던 사건은 이 제임스 앨런이라고 하는 분이 이 미국의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에서 이제 이 작품을 냈고 디지털 아트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했죠. 사실 이거 내가 직접 그린 게 아니라 이 미드전이라고 하는 생성형 AI를 썼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에게 정말 상을 줘야 되는지, 앞으로 이 디지털 창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논쟁을 가져온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뉴욕의 이 크리스 카시타노바라고 하는 분도 이 코믹 이제 만화책을 이제 출판을 했는데 18페이지짜리인데 자기가 그림을 하나도 그리지 않았어요. 시나리오만 쓰고 이제 여기 나온 대사만 쓴 다음에 모든 그림을 미드저니를 통해서 이제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꼭 우리가 이런 그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원래 굉장히 저는 예전에 만화가 꿈이었었는데 저 정도 그림 그리려면 진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림을 그릴 줄 몰라도 어떤 프롬프트 명령어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으면은 이렇게 멋진 만화도 이제 출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 디자인 전 분야에 영향을 끼쳐서 신발을 만들 때도 직접 디자인하지 않아도 어떤 패턴으로 구성이 돼야 이 충격 흡수를 가장 잘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제품 디자인에 생성형 AI를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UX, UI 디자인을 할 때도 실제 컨셉을 이제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느낌들을 프롬프트 명령만 내리면은 그 앱에 대한 어떤 기능을 넣으면은 거기에 대한 컨셉들을 바로바로 짧은 시간 내에 생성해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뭐 패션 디자인에서도 많이 적용이 돼서 지금 많은 또 디자인 그 업체들이 실제 이런 생성 AI를 적용해서 디자이너들과 함께 패션쇼를 준비하는 작업들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아직은 그 어떤 초기의 아이디어들을 확장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데까지도 적용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다들 유튜브 많이 보시지만 올해 제가 AI로 만든 영상 중에서 제일 의미 있었던 영상 중에 하나가 이 해리포터에 대해서 발렌시아가 패션쇼를 보여줬던 딥페이크 영상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실제 보시면은 그냥 해리포터 영화를 등장했던 진짜 인물들이 이 발렌시아가 옷을 입고서 런웨이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재미있고 위트 있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 이제 영상은 이제 알고 보니까 4가지 AI로 활용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 만들었다. 그래서 챗GPT한테 해리포터에 나오는 인물 10명을 뽑아서 이제 이 발렌시아가 관점에 이 옷을 입혀서 런웨이 상황에 대한 텍스트를 설명해달라. 그리고 그것을 미드전이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 AI에 넣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각 배우의 인터뷰 음성을 또 11랩스라고 하는 AI에 넣어서 목소리를 이제 학습해서 이제 대본을 읽게 하고 마지막에 DID라고 하는 인공지능 활용해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실제 말하는 것처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서 이제는 사람이 한 명 있어도 어떤 이런 AI들을 활용했을 때 굉장히 멋진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 초개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는 AI를 활용하면은 개인들도 과거에는 어떤 중소기업 정도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는 멋진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기술적 특이성을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미지나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생성하는 것에 있어서 과거에는 사람보다 잘 못했지만 저기 있는 그 휴먼 베이스라인이 인간이 일반적으로 하는 정도입니다. 2021년을 넘으면서 지금은 사람보다 훨씬 그림도 잘 그리고 말도 더 잘하고 글도 어느 정도 잘 쓰는 시대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런 생성형 AI를 가지고서 접근하는 관점에 변화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2023년인데 2020년 말에서 1년 사이도 엄청나게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2030년을 저희가 바라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7년 동안은 생성형 AI가 얼마나 발전하겠냐. 그러면은 더 이 폭발적인 발전 속에서 변화의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디자이너들은 원래 그동안 이걸 왜 만들어야 되지 생각하고 실제 무언가를 만들고 잘 만들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과정들을 거쳤었는데요. 이제는 왜 만들어야 되는지 또 누굴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하고 실제 만드는 작업들은 AI들이 대부분 대체를 하고 또 AI가 만든 결과물이 괜찮은지 인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중요해진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AI 디자이너들이 과거에는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도구를 잘 쓰는 게 좀 중요했었는데 도구적 측면에서는 이제는 AI를 이해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또 필수적인 소양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AI를 이제 기업에서 디자인을 가지고 적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AI 시스템을 적용해서 기업에서 운영할지에 대한 전략적 사고 능력과 AI에서 만들어내는 컨텐츠들이 사실 뭐 저작권이나 윤리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식의 이슈들이 있을지를 통찰할 수 있는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는 어떤 그런 높은 판단력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생성형 AI 변화와 또 디자인 산업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게 보니까 지금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너레이티브 AI로다가 사용해서 이제 디자인에도 이제 적용을 하는데 어떤 그 소프트웨어나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것들이 있나요? 네, 얘기를 좀 주로 많이, 드리면은 예.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오픈 AI에서 챗GPT를 예, 만들어서 만든 예. 게 달리 2가 대표적인 예인데 사실 저도 이제 보니까 퀄리티가 그렇게까지 엄청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오히려 이제 그 미드저니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만든 미드저니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결과물로 봤을 때 이미지에 대한 퀄리티가 엄청 높아졌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게 5.2 버전까지 업데이트가 됐는데 제가 봐도 좀 이미지가 좀 잘 있는데 이미지가 괜찮게 나온 애들 보면은 퀄리티가 꽤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드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 이제 그 오픈돼서 오픈 소스로 이제 운영되는 또 이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설치하기가 좀 복잡합니다. 이제 네, 근데 이제 개인화하기가 좋습니다. 다양한 포즈도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자세나 빛 이런 것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좀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근데 아직 소프트웨어들은 뭐 사용하기가 그렇게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편하지 않고 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디자이너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제 디자인하는데 얘가 랜덤으로 나름 멋있는 결과물을 뽑아주지만 정말 내가 의도한 그거대로 결과물을 뽑아내기가 생각보다 이 프롬프트를 짜는 게 어렵고 동일한 프롬프트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 걸 내가 갖다가 사용해도 또 다른 내용들이 이제 출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이런 것들이 이제 현업에 계신 디자이너 분들이 쓸 때 아마 제일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의도성이랑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물들이 나올 때에 대한 어떤 반응들,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아직 발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쓰시는 분들은 약간 그 선구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데 보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보니까 뭐 500라인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업무에 쓰는 사람들은 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번에 한번 이제 그 우리 CNG 줌이라는데 이현이라는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방송하셨는데 굉장히 좀 멋있었어요. 그 미드전이 가지고. 근데 이제 그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자세히 설명은 안 해주셨는데, 그분들처럼 이렇게 자기 영역을 또 쌓아가는 거가 또 디자인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AI가 아무리 나와도 디자이너는 디자인 나름대로 노하우가 또 엄청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여기서 하는 것처럼 그 학교 같은 데에서 지금 막 학생들 디자이너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야 이거 이상한데 아니면 뭐 야 이거 새로운 기회인데 네. 뭐 어떻습니까? 새로 학생들 입장에서. 우선은 이제 이제 디자인 어떤 사용자 입장에서 먼저 좀 학생 입장보다 먼저 얘기를 좀 드리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사실은 이게 생성형 AI가 만들었든지 사람이 만들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보여주는 이미지고 멋있는 이미지거나 이게 뭐 3D든지 아니면 뭐 수채화 스타일이든지 뭐 유화 스타일이든지 사람들은 보는 관점에서는 동일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어쨌든 이제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 가도 전통적으로 작업하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 방법을 고수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했을 때 내가 이 새로운 방식 통해서 좀 다른 관점을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역시 미래에도 결과물을 잘 만들 수 있으면 경쟁력은 여전히 동일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기업들이 기업들은 이제 어쨌든 이제 가능하면은 비용을 적게 들여서 이제 퀄리티가 높은 결과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는 이제 선호하는 디자이너에 대해서 생성형 AI들을 잘 활용도 하고 그림도 잘 그릴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리고 기존에 내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리던 어떤 디자이너도 이제 요즘에는 아직은 이런 생성 AI를 잘 쓰는 어떤 디자이너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을 자기가 먼저 공부를 많이 해서 준비를 좀 하면은 이제 사회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요소가 이제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성형 AI들을 어쨌든 이해하고 이제 빨리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은 좀 되고요. 학생들은 조금 이제 약간 학생들도 이렇게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는데 막상 이런 생성형 AI들을 썼을 때 생각보다 좋은 결과나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만드는 데까지 과정이 너무 어렵고 아직은 그렇게까지 소프트웨어 제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약간의 이제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미래에도 정말 중요할 건가? 근데 분위기 보니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실제 써봤을 때는 약간 그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의 갭이 아직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같이 공부도 하고 작품도 만들어 보는 네, 그런 시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챗 GPT 같이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를 몇 년 동안 계속 쓰는데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이 문장력이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야 이제 뭐 책 못 틀어 읽냐 뭐 글 못 틀어 쓰냐 이러는데 이제 완전히 이게 나오면서 질문을 잘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단어나 뭐 이런 것들을 써야지만 내가 얻을 수 있다. 이상하게 좀 또 이 글쓰기로 또 가지 않을까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요거를 하시고 다음 발표하시고 우리 세 분이 중복되는 혼합된 한번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네, 이번에 이제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상상해 보기라고 해서 저희가 메타버스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너무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고 하니까 그냥 우리만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발표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기존에 그 메타버스가 뭐지?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뭐 가상 공간,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이런 말들이 있는데 너무 어렵고 난해한 것도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쉽게 고민을 해볼까라고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는데요. 이미 질문 자료를 이렇게 봤더니 약 55%가 메타버스가 뭔지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과거를 한번 짚어봤을 때 신문이나 책이나 또는 만화책 또는 뭐 사전 이런 것들이 이제 전화기, 텔레비전 또 일반적인 우리 시장 또 이런 백화점 이런 개념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인스타그램, 유튜브, 넷플릭스, 웹툰, 게임, 쿠팡, 해외 직구 이런 식으로 이제 삶이 바뀌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저희는 훨씬 더 자유로운 걸 추구하고 좀 더 신나고 편한 세상을 추구하지 않나. 그러면 현재 우리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미래를 원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메타버스 시대를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고도화된 기술을 사랑하는 우리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능과 어떤 편리함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가를 보면 더 빠른 장치를 위해서는 감당할 어떤 불편함을 감당을 한다는 거죠. 훨씬 더 무겁고 소음도 많지만 여전히 더 빠른 것을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더 빠르다는 것은 더 진보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무거워진 휴대폰이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영상 편집도 되고 3D 모델링도 가능하고 멀티태스킹도 가능하고요. 또 컴퓨터도 훨씬 더 커지고 플레이스테이션 5도 지금은 거의 들고 다니기 힘들 만큼 커졌거든요. 그런데 그건 사실 더 사실적이고 높은 밀도의 3D 그래픽, 심지어 오픈월드를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기능이 진보된 것이고, TV도 훨씬 커졌습니다. 지금 8K TV 앞에 서보면 굉장히 정교하잖아요, 이미지들이. 그러니까 그런 고도화된 기술을 우리는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빠르고 고도화된 기술을 우리가 이미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럼 미래가 대충 그렇게 가겠구나라는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가 그렇게 봤을 때 경계가 없는 세상으로 가겠다. 현재 1억 명의 마인크래프트 유저가 있고 7천만 명의 포트나이트 유저가 있는데 서로 계정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카톡도 따로, 유튜브 계정 따로, 인스타그램 따로, 넷플릭스 따로, 모든 게 다 따로따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정보들이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집터 따로, 학교 따로, 일터 따로. 그러니까 이 너무 경계가 많은 거예요. 근데 최근 이제 뭐 우리가 써보는 이제 핀테크, 뭐
앱들을 써보면 하나의 앱에 여러 가지 이제 은행 계좌를 동시에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계가 이제 허물어지면 상당한 편리함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편리함만 있느냐 하면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게 다양한 기회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여행지 같은 일터 또는 영화 같은 게임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의 융합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고 그건 굉장히 새로운 시너지 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트위터를 인수를 한 다음에 X라는 앱을 발표를 하면서 모든 기능을 통합한다고 했어요. 예, 그 안에는 은행, 쇼핑, 그 다음에 지금 트위터에 있는 소통까지 모두 합친 이제 슈퍼 앱으로 이제 경기를 다 허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플 비전 프로가 이제 공개가 됐었는데 공간 컴퓨팅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과 쉼터 이 경계를 허물겠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경계가 없는 세상으로 이제 미래가 진행될 것 같다. 세 번째가 이제 한 차원 더 펼쳐지는 세상입니다. 영화의 특수효과나 3D 애니메이션 또는 3D 게임이 이 3차원 정보가 주는 그 생생함이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참 단어가 어려운데 리얼하다는 말이 좀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말할까 고민해 보니까 생생하다는 말이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 생생한 효과를 잘 활용해서 성장한 분야들입니다. 예. 근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모니터랑 TV에 갇혀 있죠. 여전히 2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3차원의 어떤 세상으로 가기 전에 2차원이 왜 여기까지 잘 왔느냐를 보면 지금 이제 인스타와 유튜브 세상이 펼쳐져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미지와 영상 제작이 굉장히 쉽고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3차원 세상이 이렇게 펼쳐지려면 3차원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 공유가 굉장히 쉽고 빨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들이 현재 이 3차원 세상을 만드는 게 진심인지 이제 바라보면은 우리 미래를 좀 더 쉽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에픽 게임즈를 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뭐 포트나이트로 또는 이제 언리얼 엔진으로 유명한 회사이긴 하지만 저는 5.2 발표 때 두 가지 좀 더 다른 것들을 봤었습니다. 첫 번째가 UEFN이라는 건데요. 언리얼 에디터 for 포트나이트입니다. 그래서 뭐 트래비스 스캇이라든지 또는 BTS 또는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어떤 포트나이트는 게임이지만 그곳에서 메타버스로서의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잘 보여줬죠. 그런데 올 3월에 이제 UFN이라는 걸 공개하면서 그 기존의 포트나이트에서 어떤 제작을 뭔가 이제 일반 유저가 만든다고 하면 포트나이트에서 제공하는 에셋을 써서만 비주얼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마치 마인크래프트에서 공간을 만들면 그게 주는 박스들로만 만들어야 되고, 예. 근데 그걸 넘어서서 언리얼 엔진으로 만든다는 것은 자기만의 3D 모델을 가지고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훨씬 더 다양한 가능성이 이곳에 열리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요. 네. 저희 그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그 실감 미디어 애니메이션 전공에서도 이 UFN이 나오자마자 굉장히 좀 많이 설레었었습니다. 이거 어쩌면 메타버스로 가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천호동 로데오 거리를 포트나이트로 한번 이식을 해서 서울의 거리를 경험하는 그러한 어떤 메타버스적인 경험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다중 접속을 한 게임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현재 프로젝트 R이라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짧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근데 여기 그 R이 뭐 로데오 거리의 약자입니까? 네, 뭐, 맞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공개가 될 건데요. 네. 예. 너무 재밌게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그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게 네. 그
가서 이렇게 스케치를 해가지고 이 영상을 사진이나 뭐 이런 걸로 스케치를 해서 집어넣는 겁니까? 어떻게? 저희가 천호동 로데오 거리를 가서 현장을 직접 이제 방문해서 사진도 찍고, 그다음 공간 측량도 하고, 예, 각각의 어떤 공간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여전히 아직까지 게임이다 보니까 그 많은 이제 한계들이 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리소스를 우리가 어디까지 넣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조금 희생시킬 부분들은 조금 희생시키고, 또 게임적으로 꼭 필요한 요소들은 좀 넣으면서, 예, 그렇게 어느 정도 가공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드는 작업일 것 같은데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뭐 좀 뭐 이 라이브러리를 뭐 어디 재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걸 뭐 사올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코딩할 때도 그런 걸 많이 쓰잖아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어떤 방법들 같은 거는 현재 제가 제일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그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그 조선시대의 가옥들을 전부 다 3D 스캐너 시킨 데이터들을 직접 이제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정교한, 그리고 굉장히 좀 그 고증이 되어 있는, 예, 그런 에셋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런 이제 서울 시내의 어떤 거리랄지 아니면 유명한 어떤 뭐 유적지가 된다든지 등등의 데이터들도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서로 좀 공유가 될 수 있다면. 근데 이게 이제 저희랑도 쉽게 약간 겹치는 거거든요. 디지털 트윈도.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면 디지털 트윈도 쓰고 뭐 시뮬레이션 게임도 쓰고 막 이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 시장이. 그럼요. 예. 저도 그걸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해서 얘기해 주시죠. 예.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메타휴먼 애니메이터라는 기술도 개발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공간도 있지만 캐릭터도 있거든요. 예. 이런 아바타 생성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폰으로 쉽게, 예, 얼굴 표정을 이제 이렇게 아이폰을 이용해서 직접 연기를 하면 그걸 이제 그 표현을 해내는, 표정 표현해내는 기술입니다. 근데 그 전에도 있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정교함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뎁스 센서까지 이용해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표정을 캐치해내서, 예, 흔히 말하는 언캐니 밸리를 이제 넘어서는 그 정도의 이제 표정이 가능해지는 그런 기술이 나왔습니다. 다음 이제 애플 비전 프로가 이제 그 나옴으로써 올해 가장 큰 이슈였죠. 네. 그래서 애플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뭐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이라는 말을 별로 안 쓰고 자기들만의 단어를 계속 추구를 했었어요. 그 이유는 공간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계속 내세우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결국 애플 비전 프로를 내세우면서도 현실 세계와 주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디지털 세상의 공간과 거기 있는 캐릭터가 같이 있는 공간을 추구한 거죠. 그게 이제 공간 컴퓨팅이고요. 그래서 해상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2,300만 원 해상도에다가, 그래서 가상과 현실을 접목해서 뭐 재택근무랄지 또는 뛰어난 해상도를 이용한 어떤 몰입이 가능한 영상 콘텐츠 이런 것들의 가능성을 많이 제시하는 요번에 그 발표였고요. 근데 굉장히 비쌉니다. 예. 굉장히 높은 가격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굉장히 기대되는 지금 상황이고, 애플도 굉장히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제가 85년에 맥킨토시가 처음 나왔을 때 미국에서 샀어요. 2,500불 주고 샀는데 그때 이제 그거에 비하면 이건 싼 것이요. 왜냐면 그때는 그 소형 일본 차 약간 좀 한 1, 2년 된 것 값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완전히 다른 세계더라고요. 제일 아이콘이라는 거가 처음 이제 보니까 이제 텍스트로 집어넣다가 그렇죠. 굉장히 놀랐는데 저도 이거 굉장히 기대를 하는데 이제 뭐 지금 기술로다가는 약간 뭐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지럽죠. 배터리라든가 뭐 그리고 거기에 뭐 CPU 같은 거가 지금 이제 이걸 하시면서 약간 VR이나 AR 기구도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좀 어떠세요? 그 평가가 여지껏 나온 거가 이거 뭐 지금까지 나온 그 제품들은 주로 이제 다음 발표에 있을 그 메타캐스트, 예, 그래서 굉장히 제일 진심인 회사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2014년도에 오클루스를 인수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헤드셋 발표하고 있으니 그 회사 이름마저도 메타로 바꿔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올 6월에 이제 애플 발표가 있을 거라는 것을 정보를 미리 알고 한 달 전에 캐스트 3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상도도 꽤 높고요. 거의 애플 비전 프로만큼 높은 데다가 칩도 빨라졌는데 훨씬 가볍고요. 방금 봤던 애플 비전 프로보다. 가격도 499불입니다. 예, 그리고 풀 컬러입니다. 얘도 풀 컬러 패스니까 AR과 VR의 그 경계를 같이 풀 컬러로 갈 수 있는데 저는 메타 갈 때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서 너무 고맙다. 하지만 여전히 못 해낸 게 하나 있다. 그것은 수요를 못 만들어냈다는 거죠. 예. 근데 그 방금 전에 애플 같은 경우는 항상 다른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어떤 길이냐면 수요를 만들어내는 길을 걸어온 거죠. 예. 남들이 그건 안 돼 하더라도 자기들이 그곳에 이건 될 거야라고 시장을 열어버리는 거죠. 그걸 하는 전 세계 유일한 회사가 지금 사실은 현재 애플이고, 그래서 애플이 이번에 비전 프로를 내놨을 때 사람들이 다 기대하는 이유가 메타가 현재 수요를 못 만들어냈지만 애플이 이걸 열 거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메타와 애플의 헤드셋 경쟁이 진행이 제대로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CPU 차이가 그 너무 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애플은 반도체까지 다 생산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메타의 약점이 OS도 없고 그 뭐 반도체는 뭐 꿈도 못 꾸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전문가들은 이거는 사실은 체급이 다르다. 이게 뭐 가격보다 이렇게 그 추구하는 방향이 예를 들어서 메타는 아무래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처럼 사람과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그 나누는 거를 중심으로 하고 그 애플은 전문가나 이제 혼자서 딱 그 정말 혼자 그 세계 메타버스의 세계에 자기 혼자 그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뭐 내년에 나와 보면 이제 뭐 그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플은 뭐 지금 애플워치가 지금 전 세계의 시계 반이 애플워치라고 그럽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 돈 버는 데는 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거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본디라는 앱이 있었습니다. 예, 그 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진짜 좋아하는지를 한번 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MZ 세대들은 이제 텍스트 중심의 채팅에는 이미 좀 흥미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본디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뭐 개성 있고 귀여운 아바타, 3D 아바타에다가 그 각자 자기만의 아바타를 만들었는데 그 캐릭터들이 그 감정 표현을 잘하는 연기가 애니메이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바타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었었고, 플러스 개인 공간도 있어서 그걸 꾸미고 자신만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자기 캐릭터, 자기 아바타와 친구 아바타가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좀 더 훨씬 더 다른 경험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엄청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추가 콘텐츠가 좀 부재했었고 그리고 좀 기능도 한정적이었어 가지고 제2의 클럽하우스가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메타버스에 진심이고 그리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는 3차원 세상을 향한 도전은 계속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속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요새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2000년 초에 세컨 라이프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거기서 이제 물건을 사면 배달해주고 막 이런 거 아이디어는 엄청나게 좋았는데 걔네들은 이제 애플처럼 이제 그 저희가 없는 생태계가 없으니까 그냥 뭐 한 1, 2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는데
지금 메타버스를 보면 그 아이디어는 그렇게 계승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두 분이 그 이제 결론을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그러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오늘 주제가 생성형 AI와 메타버스인데 사실은 메타버스 안에 그 어떤 그 영상이나 애니메이션도 생성형에서 또 나오고 근데 좀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두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좀 얘기할 때도 됐는데 거의 그냥 따로 가는 것 같은 느낌 아직은 그런 느낌이 나고 애플은 내부적으로 지네들끼리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애플도 제너레이티브 AI를 자기네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애플의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해서는 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얘네들이 항상 숨기지 않습니까? 뭔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생성형 AI와 그 메타버스 그 애플이 주장하는 스페셜 공간 컴퓨팅이랑은 서로 자기네들은 이렇게 이 전체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일찍 내놓으면은 이제 뭐 자기 장사나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약간 숨기고 가는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이제 AI와 메타버스의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AI와 메타버스 세상에서의 그 제작 과정, 그 메타버스 세상이 만들어진 과정과 AI의 정보 또는 어떤 그림이 만들어진 과정에서의 그 과거와 현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에는 백지의 그림을 그리는 식이었어요. 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도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모든 것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쌓아 올려왔던 거죠. 근데 데이터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예. AI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그 데이터를 쌓아서 이제 구축을 해 들어가는 거죠. 메타버스도 사실은 같습니다. 아까 그 천호동 로데오 거리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도 꽤 많이 만들거든요. 저기 들어갔던 나무나 또는 길을 위한 어떤 데이터들을 어떤 뭐 텍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만들지 않거든. 기존에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일단 많이 쌓여 있어서 제작이 들어간다는 것에서 이미 그 제작할 때 발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완성에 대한 개념들도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향후 AI와 메타버스가 뭔가 이제 지향점이 비슷하지 않은가? 예. 다시 말해서 보편화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어떤 것을 못하면 예를 들어 모델링을 못한다? 그림을 못 그린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분야를 그걸 한 단계 빨리 뛰어넘어서 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준 면에서 좀 저는 일단 공통점이 있다고 하나 보고 두 번째로 이 AI와 메타버스는 경계를 허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글을 잘 써야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그림을 잘 그리고 글을 잘 쓴 사람들 글만 잘 썼잖아요. 근데 이제는 글을 잘 써야 그림을 잘 그리죠. 그러니까 경계가 확 허물어진 거예요. 예, 글을 잘 쓴 사람이 음악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막 되어 가고 있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공간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일터인지 쉼터인지 그런 경계가 허물어지고 예, 기술이 막 발전하다 보니까 내가 들어와 있는 이 공간이 게임 속인지 영화 속인지 예, 이런 게 이제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예, 첫 번째로는 데이터 중심으로 그래서 모든 게 점점 민주화되어 가고 있고 보편화되어 간다. 두 번째는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그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 같다. 이렇게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 그 미드저니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걸 딱 봤더니 지금은 이제 조금 그 퓨처리스틱이라든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 위주였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뭐
대상도 하고 뭐 취미생활로다가 유화도 그리고 그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이런 그 수채화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옛날에 말만 있었을 때는 말에 대한 그 생태계가 있었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생기면서 말에 관한 거 말도 필요 없어지고 마부도 필요 없어지고 그냥 내가 운전하면서 다니는 것처럼 나머지에 대한 도구들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우리 세대 안에. 그래서 뭐 이게 참 그 여기 분들도 다 전문가시고 저도 이제 오랫동안 한 컴퓨터 쪽으로 한 4년 정도 이렇게 계속 했는데 그 전에 발전 속도보다 이게 이제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가들도 챗GPT가 성공한다는 건 그 전에 AI 있는 사람들도 예측을 좀 못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그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이제 선생님들이 제일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게 미래의 이 제자들을 길러서 이 친구들이 10년 후에는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뭐 옛날에는 뭐 디자인을 하려면 뭐 그림도 그려야 돼, 디자인하려면 뭐 그 스토리도 만들 줄 알아야 돼, 뭐 이랬는데 좀 뭐 요새 이제 유행하는 말이 뭐 메타인지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 뭐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이 두 그 발표가 끝났지 않습니까? 한 마디씩 좀 해주시죠. 예. 종합적으로. 저는 얘기 들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얘기 중에서 그 기회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AI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직업을 잃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은 우려라든지 그런 부정적인 시선이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불안정성을 사람들이 느끼지만 이제 돌려서 얘기하면은 기회가 많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변동성이 없으면은 기존에 이미 해왔던 사람들, 이전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은 이런 그 생성형 AI나 메타버스 같은 변화들이 워낙에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급진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다들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도대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그리고 콘텐츠 제작에 대한 부분들, 또 메타버스나 AI를 활용한 어떤 서비스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그림이 아직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또 공부하고 결과물들을 만들어 보는 많은 디자이너나 창작자들은 과거에는 가질 수 없었던 새로운 기회들을 오히려 가질 수 있는 시대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초개인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꼭 우리가 대기업에서 그 대기업의 이 인프라를 통해서 일하지 않아도 개인들도 AI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한 유튜버들이 방송사보다도 더 영향력 있는 시대를 방송에서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AI나 메타버스를 통해서도 오히려 개인에게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더 넓은 이제 이 변동성을 통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항상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 시장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재밌는 시도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미래에 더 좋은 기회들을 많이 긍정적인 긍정적 관점에서 네. 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커다랗게 보면은 우리 저기 장욱선 교수님에게는 옛날에는 누가 상상한 거를 우리가 영화나 보면은 그 상상력을 보고서 내가 생각한 거랑 비슷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개인이 또 아까 말씀하신 그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에서 내 상상력은 내 세계에서는 내 상상력으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상상력은 당연히 끝이 없죠. 그리고 메타버스랄지 AI 같은 툴이 나온 것도 저는 상상력에 기반을 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이제 툴이 나오면 인간의 상상력은 더 많은 자극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거 없을까요? 요새 말하는 이제 많이 발전되면 예. DIY 상상력. 내가 나만의 영화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네.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또 유튜브를 개인이 하듯이 예, 뭐 그런 이제 시대가 오겠지만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걸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네. 과연 네. 어떤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시장이 요구하는 수요와 공급은 과연 매칭이 될 수 있을까는 또 다른 네,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은 그렇죠. 듭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래서 아까 뭐 도구 이야기도 하셨고 학생들이 공부하기 어쩌면 선생들이 가르치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하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메타버스도 없던 세상을 저희가 맞이하는 거고 그리고 AI라는 것도 없던 게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히 원할 건데 그 중간에서 그거를 원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가질 건가에 대한 효율성을 찾지 않겠어요? 그게 도구인 거죠. 근데 저는 보니까 오히려 AI랑 메타버스는 있는데 그것을 가질 만한 도구 우리가 만약 사냥을 나가면 처음에 맨손으로 잡다가 안 되니까 도구를 쓰듯이 도구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서 기회가 창출된다 보거든요. 예.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많은 도구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쪽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잘 되어야 방금 말하신 뭐 개인이 오징어 게임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까 그 프로젝트 R을 보면서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거기서 그 생활하고 뭐 이런 걸 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걸 딱 보고 나서 내가 이제 옛날 타임머신 같은 거를 가지고 내가 그 어떤 젊은 시절에 그 천호동에 이렇게 있었을 때 그 향수 이런 것도 자기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새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역사를 뭐 체험을 하는 거죠. 뭐 고대에 가가지고 저는 가끔가다 유튜브에 보면은 옛날 걸 이렇게 그래픽으로 만드는데 정교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뭐 1910년대 뭐 그 러시아의 뭐 작은 소도시를 이렇게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 가지고는 이 사람이 힘들게 만들었는데 나름대로는 굉장히 정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상상력도 메타버스에서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좀 개인적이라 그런지 몰라도 요새 생성형 AI도 퍼스널 AI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한 번은 또 퍼스널 메타버스도 한번 생각해보고 시장은 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당연히 이거든요.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술이 계속 발전될수록 개인의 능력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완결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상력을 구현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 앞으로 그런 일들은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개인이 굉장히 많은 것을 구축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천재 시대가 다빈치 시대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 전에는 예술적인 사람들이 코딩을 못하거나 수학을 못해서 못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그렇죠. AI들이 지원을 한다면은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자 그럼 여기 뭐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김관도님이 메타버스는 활용 가능성이 게임 등 일부분의 제한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가상현실, 증가현실 헤드셋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점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아이디어는 어떤 것이 있을는지 그거에 대해서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기술이 처음에 개발이 되면 접근성이 갑자기 다 보편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얼리 어댑터처럼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그 기술을 한번 경험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의 일차적인 시행착오와 경험이 다시 반영되어서 점점 보편화되는 이제 제품들로 나오다가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발전이 되는데요. 메타버스 시대를 앞당긴다는 것은 저는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예. 그 애플도 벌써 비전 프로를 내놓을 때 가격이 3,500불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렇게 사업을 잘하는 회사마저도
기다려란 뜻이거든요. 기다려라. 그러니까 앞당긴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기다릴 줄도 알아야 앞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가서 수많은 피드백을 내놓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점에서 조금 기다리면서 어떻게 세상이 변하는지를 같이 좀 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전용희님은 MZ 세대는 댓글로 영상을 단다고 유은식 교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기사 내용이 재미있게 읽었는데 AI에 글을 입력하여 얻은 영상을 댓글로 하는 경우 예전처럼 영상이 아닌 글로 댓글로 하는 경우 서로 어떻게 다른지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게. 네, 재밌는 질문인데요. 그 제가 예전에 이제 이제 쇼폼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이제 틱톡이나 이런 플랫폼들 보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MZ 세대를 댓글 달 때 보통은 이제 텍스트로 달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영상을 찍어 놓으면은 이제 영상으로 답변을 주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걸 또 영상으로 답변하면서 영상으로 서로 소통하는 방식의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커뮤니케이션들이 이제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이제 질문하신 거는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그동안 영상을 직접 찍었는데 이제 아예 그렇게 AI를 통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제공하는 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 같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그 컨텐츠 창작자들이나 소통하는 입장에서 더 할 수 있는 언어들이 다양해지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대화할 때도 언어를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재미있는 표현들,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말들을 하면서 굉장히 너 재밌다, 어떻게 그런 표현 할 수 있냐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기존에는 저희가 글자로만 달았던 시대, 그리고 내가 찍어서 만들었던 영상으로 답변을 달던 시대, 이제는 내가 상상했던 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시대까지 오면은 저희가 조금 더 온라인에서의 소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채롭고 풍성한 그런 소통의 장이 열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부분에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윤성원님은 생성 AI다, 메타버스다, 새로운 기술 문명이 연세 드신 분들의 혼동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 건데 이런 고령층의 신기술에 대한 접근하는 것이 가상 이상적이고 포기가 적을지 궁금합니다. 뭐 이게 사실은 모든 문명이 이제 요새는 너무 빨리 지나다 보니까 인간의 이렇게 적응 속도보다 이게 멀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조금씩 적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근데 생각인데.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가령 그 세대에 따라 그 추구하는 삶의 어떤 방향성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가령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령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 만남을 처음에는 텍스트로, 지금은 오히려 카톡을 많이 쓰시잖아요, 요즘은. 네. 오히려. 그리고 이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영상하는 것도 이제 꽤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AI가 나오고 또 메타버스가 나오면 가족과의 만남이 좀 더 가까이서, 좀 더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그러니까 어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과 좀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기술들 같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먼저 제공이 된다면 그 기술을 꼭 가지고 싶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접근이 되어 가면서 그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씩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떨까 뭐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조남재 보면 저도 그걸 하나 개인적인 생성 AI를 구축하려는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근데 이제 요새 이제 오픈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학교나 이런 데 보면은 분명히 이제 그 연구실 같은 데도 약간 그런 욕망이 있으실 데도 있지 않을까요? 돈이 좀 들더라도 이렇게 돈이 듭니다. 이거 아까 비전 프로 얘기 나왔지만 AI도 이제 그 AI 학습용 PC를 저희가 학교에 운영을 이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근데 PC실이 있는데 저희가 한 대당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이미지 학습을 시켜서 새로운 이미지를 창작할 수 있게 개인화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기업에서 제공하는 생성형 AI를 쓸 수 있지만 대부분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는 어떤 특별한 어떤 업무라든지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방식들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개인용 AI PC들을 이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고사양 GPU랑 이제 CPU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은 한 거의 한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예산이 들지 않나 생각이 그 드는 것 저희 같습니다. 대부분 가격이 그 GPU 가격 아닙니까? 네, 그거? 제일 비쌉니다. 네. GPU가 요새 뭐 몇백만 원 하니까 네. 그거를 단위에 따라서 이제 오래 걸리냐, 네. 늦게 걸리냐. 왜냐면 물어봤는데 얘가 한참 있다 대다 보면 약간 좀 그 이 대화라는 게 이게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교체가 뭐든지 그래서 그런 저기 네, 방금 위에 보니까 네. 김영구님이 네. 주신 질문이 참 재밌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성형 AI와 메타버스가 융합되면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가상 도시와 같은 세상에서 직장, 학교, 각종 상업 공간, 쉼터가 존재하는 비주얼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세상이 도래될 텐데 이러한 예정된 미래를 살아가는 아이와 청소년들에게 어떤 것을 배우고 갖출 수 있도록 해야 좋겠습니까요? 이런 건데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그 교직에 있는 저희 두 분 같은 경우에도 뭐 고민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자식을 키우면서도 같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어떤 것이 좀 더 필요한 거냐면 그 과거에는 어떤 한 분야를 깊이 연구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추구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너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 될 거냐 할 때 목표치를 굉장히 좁고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분야를 해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저는 좀 생각이 달라졌거든요. 그게 경계를 좀 이제 허물 때가 됐다. 예.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세상의 모든 가능성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 가능하다라고 보는 관점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의 이슈가 터졌을 때도 그것을 어떤 사회적인 측면으로 보다가 문화적인 측면으로도 보다가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관점으로서의 그 솔루션들을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저는 뭐 교과목을 뭐 국어 따로 뭐 영어 따로 수학 따로 이런 거보다는 선생님 세 분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슈를 던진 자 이번에 이 사건이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 또 그러다가 굉장히 또 문화적인 상황으로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지? 라는 식으로 다양한 관점을 계속 생각해보는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특히 AI가 답을 만들어냈을 때 한쪽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답인 것 같은데 저쪽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과학이나 수학은 이렇게 딱 잘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반대편이 틀릴 수도 있는데 인문이나 이런 데는 다양한 거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틀리다라는 거가 잘못된 게 아니다. 디퍼런스다. 이게 롱이 아니다. 이런 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내 거 아니 요새도 이제 아주 이 사회가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른 반대편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좀 경직된 사회일 것 같은데. 과거가 그랬죠. 예. 그래서 좀 이거가 오는 건데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 뭔가 대비를 하거나 내 패러다임을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지금 그 현재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문과 남자 이과 공부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요? 그 유시민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과학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정체성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오셨다고 너무 한 곳에 치우쳤다. 그걸 쭉 바꾸시려고 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도 이 개념인 거죠. 같이 서로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마 어필하시려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가 나왔을 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좀 예술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예, 중요하죠. 그동안 우리가 너무 먹고 살거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안 공부를 했는데 좀 예술 해야 되는 거가 좀 결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도 될까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좀 아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이 생각지 못하거나 불확실하거나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오는데 그걸 그 과거에 있었던 걸로다가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말고 오픈마인드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좀 즐기고 이러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를 결론으로 해도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벌써 시간이 넘어가지고 오늘 재밌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좀 두 개, 좀 어렵고 또 말도 많은 주제지 않습니까? 생성 AI와 메타버스. 근데 두 분이 서로 이제 백그라운드도 다른데 나와 주셔가지고 이제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게 돼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